왕비가 간절하게 간언하였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황주 출신의 첫째 부인 대목 왕후가 광종을 막아선 겁니다. 왕비의 처가인 황주 호족 역시 대호족이었거든요. 왕비가 나서서 뜯어 말릴 정도로 호족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이건 고려 사상 초유의 일이었거든요. 개국 이래 이렇게 강력하게 호족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건드린 왕이 없었어요. 그러네. 하지만 광종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이때 광종은 호족하고 부딪히는데도 밀어붙이네요. 예, 광종은 처음부터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종 초반에 7년 동안 광종이 왕권을 다졌던 것도 호족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이런 일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종이 개혁의 칼을 꺼내던 시점부터 광종 이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비 안건법은요, 개혁 정치 시기인 광종 이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노비 안건법을 선포한 광종은요, 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합니다. 958년 5월 고려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개경에 모이면서 단체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바로 과거제를 전격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과거제는요, 정말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이날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기까지 무려 1000년 가까이 유지된 제도, 한국사 최초의 과거제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호족 사회는 어땠을까요? 호족 사회는 대충격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관리를 지배층 자제 중에서 왕이 이렇게 선발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문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력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파격적이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디어 등장한 이 인물. 진정으로 실력이 학문이 높은 자들이 벼슬에 오름이 마땅할 것이옵니다. 하오님, 과거를 시하시옵소서. 광종에게 과거제를 전격 제하는 건 바로 쌍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쌍기 씨가 고려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분이세요? 그러면? 쌍기가 그 당시 중국이 5대 10국 시절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후주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 후주의 신하였지. 그때 후주에서 사신으로 이제 고려에 왔는데 광종이 이 쌍기의 됨됨이를 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예요. 광종은요, 쌍기야말로 개혁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걸 직감했던 거예요. 쌍기를 통해서 이 중국의 다양한 문물 제도를 고려에 적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 호족들과 사이가 벌어진 이 지금 광종의 개혁을 지지하고 함께해 줄 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이 쌍기를 보고 있는 호족들의 눈초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쌍기를 보는 호족들의 눈초리 갈수록 싸늘해집니다. 쌍기가 등장한 이후 광종이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쌍기를 등용한 뒤로부터 문사들을 높이고 중용하여 대접이 지나치게 후하셨습니다. 광종이 중국 귀하인 관리들을 많이 중용하고 대접이 지나치게 후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재능이 없는데도 등용되고 1년도 안 돼서 재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쌍게 잘못된 예인데. 게다가 광종이 중국 귀하인들에게 해준 것 때문에 이 고려인 신하들에게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심지어 광종이 귀하인 신하들을 무대하려고 고려 신하들의 주택을 빼앗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신하 중에는요, 거주할 곳을 잃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예. 아무리 싫어도 집을 뺏어 주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광종은 귀하인들을 자기 세력으로 생각하고 호족 출신들은 숙청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와, 완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광종이 왕권 강화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좀 지나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제 다른 건 반대는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광종 2기의 광종은 1기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차근차근 호족의 힘을 빼고 왕권을 구축해간 광종은요, 자신의 뜻을 꺾을 마음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종의 눈에 그 영 거슬리는 게 좀 하나 있었습니다. 궁안을 돌아다니는 그 신하들이 입은 옷이 이 광종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뭐요? 왜냐면 이때는요, 관복이라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제멋대로 입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네, 그래서 부유한 관리는 비단의 아주 수놓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좋은 거 이태리 수입해서 뭐 이런 브랜드 옷 뭐 이런 거 입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버지로 물려받은 거 입고 오고 뭐 이랬으니까 이 각양각색이었죠. 진짜요? 왕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오는 신하도 있었고. 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광종은요, 전격적으로 이것을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바로 공복. 관리가 일할 때 입는 옷을 뜻합니다. 광종이 관리를 총 4등급으로 나누고 공복, 즉 관복 색깔을 정한 거예요. 고위 관료들만 입을 수 있는 복장은 자주색, 그 아래로 붉은색인 단삼, 주홍색 비삼, 녹색 녹삼을 입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의 색깔만 딱 봐도 신하의 지위를 알 수 있게 한 거죠. 이 공복을 정하면 신하들 사이에 그 옷으로 위계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겠죠. 광종은 그럼 무슨 색깔 입었을까요? 제일 뭐 금색. 그렇죠. 금색. 그렇죠. 자, 그러니까 광종은 공복을 통해 조정의 위계를 잡아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겁니다. 노비 안건법을 선포한 956년 이후에 960년 3월의 어느 날 광종이 이전과는 또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한번 보시죠. 평농서사 권신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하자 이들을 내쫓았다. 자, 여러분들 광종이 왜 분노했는지 아시겠죠? 용모에 대한 거에 있어서. 잡아냈어요. 맞습니다. 반역을 꾸몄다고 고발당한 건 바로 준홍과 왕동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준홍은요, 왕명을 받들어 시행하고 감찰을 담당하는 관청인 내봉성의 우두머리였죠. 그리고 왕동은요, 삼품에 해당하는 좌승 관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위직 관료로 유력 호족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반역 모의를 했다는 고발에 분노한 광종은 준홍과 왕동의 관직을 빼앗고 내쫓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참소. 맞습니다.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 고발하는 거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급 관리인 권신이라는 인물이 준홍과 왕동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말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종은 말만 듣고 둘을 지금 처벌했다는 겁니다. 교수님, 광종이 권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기록이 없어서 권신이 왜 참소를 했는지 또 광종이 그 말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이 권신의 참소를 계기로 광종이 크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전과 달리 참소를 무분별하게 믿고 또 자기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유해 보내고 또 수천 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광종의 입장에서 이 권신의 참소는 호족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을 시작할 기회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신 참소를 시작으로
광종은 숙청의 칼을 빼듭니다. 자, 이 시점부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종 3기. 이 무렵부터 고려 조정에는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광종이 돌연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참소하고 아첨하는 이들이 뜻을 얻어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였다. 즉 권신의 참소 이후부터는요, 광종이 참소하고 아첨하는 이들에게 출세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들을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고려에 고발 열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당시 그 고발 열풍의 여파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고소하고 자식이 그 아비를 참소하니 감옥이 늘 넘쳐나 별도로 임시 감옥을 두었다. 고려는 삽시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누가 날 참소할까? 서로 간에 이 불신과 음모가 판을 치게 된 겁니다. 선배님, 광종에 이제 가장 가까이서 항상 보시는데 광종이 왜 그런 걸까요? 이건 뭐 다분히 100% 의도한 바에 대해서 연출되어진 거다. 연출이요? 광종 아까 2기에 보면 노비안검법도 했고 과거제도 했고 했는데 의혹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삐끗삐끗 원래 의도대로 잘 굴러가질 않는 거죠. 호족들의 저항이 심하고. 그러니까 절실히 느꼈겠죠. 아, 이게 인적인 청산이 되지 않고서는 좋은 제도 아무리 해봐야 국가가 근본적으로 혁신되지 않겠구나. 그랬을 때 이제 그 방법으로 끼리끼리 서로가 고소 고발을 해서 아주 체제를 비없는 그런 혁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위에 이제 어쨌든 감옥을 보내야 되는 명분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다 연출이었구나. 진짜 네. 무서운 사람인데요, 광종. 광종 정치는 어느덧 공포 정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겠죠. 자, 그렇게 공포의 4년이 흐릅니다. 이 광종의 숙청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계속되구나. 그러던 964년 8월 또 한 번 고려 조정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상상도 못한 인물의 부고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대광 박수경이 죽었다. 이현 씨, 이게 사실 이 박수경이 쌍기랑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태조 왕건을 왕으로 지지해서 고려를 세우고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공신에 올랐지. 그 당시 위세는 뭐 그 누구를 범접할지 못할 위세를 가졌었죠. 맞습니다. 그런 박수경이 돌연 죽은 것도 놀라운데 죽은 이유가 충격적이에요. 왜요? 고위직을 지내던 박수경 아들들에 대한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때 광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회다. 기회다, 진짜. 기회다. 박수경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맞습니다. 당시 광종은요, 숙청으로 많은 호족 세력을 처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주 호족 박수경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위세가 얼마나 높았는지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광종은 빠르게 박수경 아들들을 옥에 쳐넣습니다. 박수경은 결코 아니라고 항변을 하죠. 근데 광종은 들은 채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죠. 그러자 박수경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화병으로 죽은 거예요. 화병으로? 이런 박수경 세력의 제거는요, 호족 출신을 청산하려는 광종의 굳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광종의 숙청은 정말 포악하고 극렬했습니다. 광종의 이런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이랬다고 하죠. 역대의 훈신과 노장들이 모두 죽임을 면하지 못하여
사라져갔습니다. 이건 당시 광종을 모신 유학자 최승로가 훗날 광종을 평가한 기록입니다. 광종 3기에 오래된 공신과 장수들이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태조 왕건대의 공신이 3,200여 명 정도였는데 광종 사후까지 목숨을 부지한 신하가 겨우 40명이라고 전해집니다. 40이요? 3,500명이었어요? 그럼 이 정도면 그냥 왕권 가는도 아니고 왕 혼자 남겠는데 이 정도. 물론 나이가 들어서 사망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광종의 칼에 죽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시작하면서 봤던 그 복수법 기억나세요? 복수법?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완전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전무후무한 법이 생겨났던 겁니다. 교수님은 광종의 말년을 어떻게 보시나요? 광종은 호족에 대한 청산을 하면서 정말 독재 정치를 한 거죠. 폭군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왕권 강화와 호족 숙청이라고 하는 것을 해냄으로써 고려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광종을 개혁 군주로 보든 또는 폭군으로 보든 이 광종이라는 인물은 정말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종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누군지 보시죠. 흥화군군, 경춘원군, 이들 누굴 것 같습니까? 왕자들. 뭐 사촌 애기들. 네, 광종의 조카들이었습니다. 흥화군군은 혜종의 첫째 아들, 경춘원군은 정종의 외아들입니다. 두 조카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종이 이때 가차없이 죽입니다.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족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짓눌려 있는데 이 사람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카들이 그 선대왕들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또 다른 어떤 위해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걱정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종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정말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죠. 뭐. 광종의 광기는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요. 급기야 965년경 광종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대상까지 건드립니다. 누구지? 아이고, 저기 부인? 이런 법이 있사옵니까? 안 돼, 안 돼. 천지간에 어느 아버지가 그 자식을 국문하는 법이 있사옵니까? 자식? 비키시오. 자식을? 우리 아들 주만은 아니되옵니다. 하나, 와. 간악한 무리들이 주를 이용하여 나라를 탈취하려고 했소이다. 비록 황제의 아들이라고 하나 그 아비의 자리를 노린 꼴이 되었소이다. 죽음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오. 못 가시옵니다. 그렇게는 아니되옵니다. 정 가시려거든 신첩을 죽이고 가시옵소서. 내 아들 주만은 아니되옵니다. 광종 이번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들. 맞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광종에겐 경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왕주는 대목 왕후의 보호 아래 목숨을 부지하며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 매일 떨면서 지내야 했겠죠. 교수님, 아들을 의심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너무 간 것 같은데. 매우 심한 일이죠. 광종이 아들을 의심했던 것은 이 부인 대모광후가 당시 대호족이었던 황주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종이 호족을 청산하고 또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힘쓰는 동안 이 아들은 외가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가 세력인 황주 세력이 이 아들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들을 의심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차없이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던 광종이 돌연 어느 날부터 또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더욱이 불교를 너무 깊이 믿으시고 오직 복과 장수만을 구하시고 기도만을 일삼으시니 한정된 재력을 다 쓰면서 무한한 인연을 만들려 하셨습니다. 자, 광주이 뭐랬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 증상이 나중에 그 세조한테도 나타났던 증상이긴 하거든요. 어허. 아니, 이제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이제 그냥 종교적으로 약간 의지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무렵 광종은요 불교에 푹 빠져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가 하면 돈을 이렇게 펑펑 쓰면서 절을 짓습니다. 그렇게 광종이 한 해 동안 쓴 비용이 왕건이 10년 동안 쓴 비용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종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즉위한 지 26년이 흐른 975년. 광종은 51세를 끝으로 숨을 거두고 말죠. 그렇게 26년 동안 이어진 광종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고려에선 광종을 어떤 왕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최승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종께서 항상 공손하고 겸손하여 처음과 같이 정사를 부지런하게 하셨다면 어찌 향년 50세에 그쳤겠습니까?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이건 최승로가 고려 제6대 왕 성종에게 바친 글 중 선왕들의 업적을 평가한 글의 일부입니다. 광종을 직접 모셨던 최승로의 글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